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전입니다. 8월 2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이제 20년 넘게 살아가면서 영어를 상당히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영어라는 언어에는 굉장히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인데 굉장히 다른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재밌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watch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I'm watching movie라 그러죠. 그리고 TV를 볼 때도 watching TV라 그럽니다. 보통 같은 의미의 see라는 단어가 있는데 I'm seeing TV, I'm seeing movie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여기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 있기 때문인데요. watch라는 단어는 나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영화를 보고 내가 원하기 때문에 TV를 본다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고요. see라는 단어에는 나의 의지 없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무엇을 듣는다 하는 단어에 listen이 있잖아요. listen 역시도 hear라는 단어랑 다른 점이 바로 의지가 들어가 있는가,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가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 그럴 때는 I'm hearing music이라고 안 그러죠. I'm listening to music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가, 담겨 있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로맨틱한 얘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 like라는 단어랑 love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I like it 이러면요. 나의 의지랑 상관이 없죠. 그냥 감정이 내가 봤을 때 이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I love you라는 얘기를 하면요. 여기에는 나의 의지가 담겨져 있죠. 당신을 지금부터 내가 사랑할 것이다. 내 의지로서 이 사랑을 지켜낼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love you라는 단어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주식 투자하실 때 자꾸만 주식을 러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요. 한국은 보통 이제 의지의 한국이라는 말 많이 쓰죠. 주식 투자할 때도 이렇게 의지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한테 어떤 일이 생기던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I love you라는 마음 자세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굉장히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요, 배우자 선택하고는 다르죠. 세상에는 80억 명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반이 이제 남자고 반이 여자니까 40억 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나의 배우자는요, 최선의 선택일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는요, 네가 최고라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다르죠.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몇천 개 되지 않는 주식 중에 내가 선별해서 선택하고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른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주은에서는요, 여러 가지 분석과 펀더멘탈 그리고 이제 모멘텀에 따라서 주식을 계속해서 사고 팔면서 그때그때 최고의 주식을 찾아서 투자하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미주은 투자 전략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싱거운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는데요. 8월 2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의 맵을 보시면요. 이런 걸 우리가 혼조세라고 부르죠. 한 반 정도는 상승을 했고요. 반 정도는 빨간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 2위, 3위 기업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제는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시장을 플러스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고요. 러셀 2000은 떨어졌습니다. 어제 0.67%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소형주의 추세가 괜찮죠. 일주일 동안은 아직까지 2.63% 급등 추세를 지키고 있는 것이 러셀 2000의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래간만에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53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립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현재 움직이기가 조금 겁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발표될 예정인 엔비디아의 어닝 때문이죠.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닝이 굉장히 좋으면 다시 한번 인공지능 수혜주들이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엔비디아 어닝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렇게 되면 많은 자본이 소형주라든지 경기 순환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주온 탑픽의 성적입니다. 어제까지 미주온 탑픽은 탑 19이었죠. 보시는 것처럼 한 종목이 탈락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주온 탑픽 중에 가장 좋은 추세를 지켜낸 종목은 역시 제타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모멘텀이 가장 좋은 종목이죠. 어제 역시 추가적으로 1.55% 상승하면서 이제 한 달 동안 거의 20%의 상승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두 번째로 좋았고요. 플러스 1.46%, 브로드컴이 플러스 1.11,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 플러스 0.88, 앱러빈 플러스 0.46, AMD 플러스 0.34,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08, 아이트론 플러스 0.02%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른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팔란티어가 0.03%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우버가 마이너스 0.07, 메타 마이너스 0.39, 아이시얼즈 러셀 2000 ETF가 마이너스 0.78, 알파벳 마이너스 0.89, 테슬라 1.88%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 TNA가 마이너스 2.33, 이멀전 마이너스 3.70, 프로시얼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가 마이너스 3.85,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5.83% 떨어지면서 59,150에 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는요, 보통 8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는 좋지 않은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줘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극심하고 또 테크주 위주로 좋지 않은 횡보를 보이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대세 상승장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커다란 근거가 시장폭의 확대였는데요. 오늘 역시도 시장폭 확대가 긍정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포크 인베스먼트 그룹이 등장하는데요. 이 전문가 그룹은 더 많은 미국 주식이 최근 시장 랠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8월 5일 저점에서 정점을 찍은 가파른 하락 이후에 시장 반등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기본적인 시장폭이 너무나 넓어졌다는 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52주 최고치를 기록한 주식 수도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로 50일 이동 평균을 상회하는 주식의 비율도 굉장히 높죠. 세 번째, 순상승 주식 수 등을 보면 세 가지 모두 상당한 개선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장폭을 측정할 때 굉장히 다양한 지수를 살펴보는데요. 여기 세 가지 나와 있는 것이 대표적이라는 얘기죠. 첫 번째,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주식이 얼마나 많은가. 두 번째로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주식의 비율. 지금 현재 70%를 상회하는 굉장히 많은 주식이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올라가 있죠. 세 번째로요, 순상승 주식수. 따라서 올라가는 주식의 숫자를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세 가지 모두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에서는 시장폭을 측정하는 한 가지 지표가 더 제시가 됩니다. 바로 10일 상승 하락선인데요. 영어로는 10-day advance decline line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승한 종목의 수 그리고 떨어진 종목의 수를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7일 연속으로 1000을 상회했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죠. 자, 1000이 등장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S&P 500에는 500대 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500대 기업 중에 60%가 상승하게 되면 300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40%가 떨어지게 되면 200이죠. 300 빼기 200은 100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표는 11일 상승 하락선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해야죠. 따라서 7일 연속으로 1000을 상회하면서 마감했다. 이 의미는요. 10일 동안 60% 이상이 상승하는 상승 추세가 발견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7일 연속으로 1000을 상회하면서 마감한 것은요. 2020년 10월 이후에 가장 기다란 기간이다. 그리고 1990년 이후에 22번 연속 상승세 중에 하나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추세가 좋은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지금 이 지수가 1000을 훌쩍 뛰어넘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길게 7일 연속으로 1000을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제시되는데요. 베스포크에 따르면 S&P 500의 10일 AD 라인, 즉 Advanced Decline 라인이 7일 거래 동안 1000을 넘었던 이전 행진 이후에
S&P 500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플러스였더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AD 라인이 굉장히 1000을 넘었던 좋은 추세가 발견이 되면요, 그 이후에 S&P 500의 수익률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한 거죠. 특히 이러한 행진 이후에 최소 1년의 간격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랬다. 아까 이 기사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2020년 10월 이후에 가장 기다란 기간이라 그랬죠. 따라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타난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오랜만에 나타날 경우에는 주식 상승률이 더 도드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에 S&P 500 지수의 10일 상승 하락선은요, 1733까지 올라갔습니다. 강세장이 시작된 2022년 10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폭이 너무나 넓은 상태고요. 이걸 봤을 때 우리는 S&P 500의 긍정적인 향후 전망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지표들을 좀 살펴보시죠.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하던 S&P 500 기업 중에 50일 이평선 그리고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된 종목의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지금 현재 76.14%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추세를 봐도 그렇고 단기적인 추세를 봐도 그렇고 500대 기업 중에 76% 이상은 모멘텀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또 한 가지 S&P 500의 모멘텀 지표를 보시면요, 현재 26가지의 지표 중에 2가지만이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10가지는 중립, 14가지는 매수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 보시죠. S&P 500의 주가 차트가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고점에 거의 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간 횡보를 하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고점을 뚫고 나간다면 다시 한번 신나게 달릴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분석은요, 의외의 카탈리스트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방향이 선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되는 엔비디아 어닝이라든지 아니면 PC 지표가 굉장히 어둡게 발표가 된다면 이러한 추세는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인공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될 것 같습니다. 슈퍼 마이크로라는 종목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한 1년 전에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이후에 주가의 상승 추세가 엄청났잖아요. 단 1년 만에 10버그를 찍을 정도로 주가의 상승이 거의 미친 성장률을 기록했었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1000 이상을 찍고 나서 한 700, 800으로 떨어지면서 미주온 채널에서도 많은 물량을 정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 종목은 미주온 탑픽에 속해져 있었고요. 어제 드디어 제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미주온 탑픽에서 제외했습니다. 오늘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공매도 보고서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이 기업에 대한 스토리가 전환됐습니다. 어떠한 얘기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기관에서 공매도 보고서를 발표했는지 이 부분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힌덴버그 리서치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유명한 공매도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니콜라를 무너뜨린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게다가 한때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던 로드스타 모터즈 역시도 힌덴버그 리서치의 공매도 리포트 이후에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엄청난 기관에서 이번에 새로운 공매도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공매도 리포트에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미주온 탑픽에서 이 기업이 빠져나갔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핵심만 정리를 해놨는데요. 핵심 정리만으로도 여러분들 제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탑픽에서 제외한 이유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전직 고위 직원과 그리고 업계 전문가의 인터뷰를 했고요. 또 소송 기록, 국제기업 및 세관 기록을 검토했다라고 합니다. 장장 3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회계상의 위험 신호가 발견이 됐고요. 미공개 특수관계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업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과의 거래가 증거로 채택이 됐고요. 또한 제재 및 수출 통제를 실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객 문제가 발견이 됐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를 통해서 이번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 공매도를 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2018년 슈퍼마이크론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 나스닥에서 일시적으로 상장 폐지된 이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또한 2020년 8월에는 2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부적절하게 인식하고 비용을 축소하고 매출 수익 및 이익률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광범위한 회계 위반으로 SEC에 의해서 기소당한 적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한 가지 덧붙이면요. 저는 S&P에 대해서 약간의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최근 들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S&P 500에 합류가 됐잖아요. 팔란티어 같은 기업도 올라가지 못하는 S&P 500에 합류가 됐는데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진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 이 제재 기간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소송 기록과 전 직원과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슈퍼마이크로는 1,750만 달러의 SEC 합의금을 지불한 지 단 3개월도 되지 않아 회계 스캔들에 직접 관여했던 최고 경영진을 다시 고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범법 행위를 했던 많은 사람들을 해고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1년도 되지 않아서 심지어는 3개월도 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을 다시 채용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발견이 되는 거죠. 2024년 4월에 제기된 또 다른 소송이 있는데요. 이 소송에 따르면 슈퍼마이크로는 SEC 합의 후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적절한 수익 인식, 불완전 판매 인식, 내부 회계 통제 우회를 다시 시작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직 직원 그리고 고객과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SEC 합의 이후에도 할당량을 채우라는 압박으로 인해서 영업사원들은 부분 배송을 사용하거나 분기 말에 결합이 있는 제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유통업체와의 채널을 채우도록 강요당했다. 따라서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018년 초 회계 스캔들로 퇴사한 고위 직원 3명이 재채용됐고요. 각각 이사 멤버, CEO를 보좌하는 컨설턴트, 그리고 사업개발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1월에는요. 동료들로부터 청렴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CFO, Chief Financial Officer가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캔들에서 회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또 다른 찬스를 맞이했었다. 정상적인 회사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는 슈퍼마이크로의 재상장을 도왔지만 2021년 1월에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직 영업이사는요. 이 사람이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수익 회계에 대한 새로운 의문 외에도 슈퍼마이크로의 공시 그리고 미공시 특수관계 기업들과의 관계가 의심스러운 회계 처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된 특수관계인 공급업체 에이블컴 그리고 컴퓨웨어가 있는데요. 슈퍼마이크로 CEO 찰스 리앙의 형제가 지배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9억 8,300만 달러를 지급받았고요. 또한 에이블컴은요. 슈퍼마이크로의 CEO 찰스 리안과 그의 아내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협력 업체가 다 형제들이 하는 회사고 거기에다가 CEO랑 그 아내가 일부 지분을 소유할 정도로 굉장히 어지러운 이러한 형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 관계는 묘하게 순환적으로 보입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에이블컴에 부품을 제공하고요. 에이블컴은 부품을 조립해서 다시 슈퍼마이크로에 재판매한다고 합니다. 또한 슈퍼마이크로는 자체적으로 대규모 공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블컴은 창고와 공장 공간을 슈퍼마이크로에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또한 무역 기록에 따르면요. 2020년 이후에 에이블컴의 대미 수출 중에 99.8%는 슈퍼마이크로가 산 거고요. 컴퓨웨어에 대한 수출 중에 99.7% 역시도 슈퍼마이크로에 대한 수출이었을 정도로 관련 당사자들이 이 기업들은 다른 사업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 두 기업은 슈퍼마이크로의 CEO 찰스 리앙의 형제가 지배를 하는 기업이죠. 게다가 찰스 리앙과 그의 아내가 지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두 기업은 거의 다른 기업과는 거래를 하지 않고요. 오로지 슈퍼마이크로한테만 납품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다. 이게 밝혀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특수관계인과의 우려와 더불어서 미공개 특수관계인과의 증거도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슈퍼마이크로 CEO의 막내 동생이요. 서버 구성 요소를 만드는 대만 소재의 법인을 2곳이나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와 정직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 두 법인은 모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공급업체다. 따라서 지금 대부분의 공급업체들은 다 형제가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슈퍼마이크로는 이들과의 특수관계인 거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CEO의 또 다른 형제가 있다고 합니다. 형제가 많기도 하죠. 어쨌든 이 형제는요, 공개된 특수관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슈퍼마이크로의 제품을 재판매하고 전문 OEM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미공개 홍콩 및 대만 법인의 이사 겸 주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들이 다 얽혀져 있는 거죠. 형제들이 다 지배를 하거나 아니면 주주로 활동하는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슈퍼마이크로다. 이렇게 되면요, 비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겠죠. 품질도 물론이고요. 따라서 공개 및 미공개 특수관계 기업들은 총체적으로 수익 인식 및 보고 마진과 관련된 회계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CEO의 형제 외에도요, 이 회사는 주요 고객과 특이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블룸버그와 람다라는 기업의 CEO로부터 받은 확인에 따르면 2024년 2월 슈퍼마이크로는요, 3억 2천만 달러 규모의 펀딩 라운딩의 일환으로 기술 스타트업 기업인 람다 랩스라는 기업에 비공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2024년 8월 슈퍼마이크로는 캘리포니아 데이터 센터의 공간을 임대하고요. 이 공간을 람다에 재임대하는 6억 달러 규모의 이례적인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실이죠. 자, 그리고 2023년 10월 리앙 형제가 운영하는 두 개의 특수관계 기업이 있는데요. 대만의 소규모 기술회사 리드텍이라는 곳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리드텍의 웹사이트는 슈퍼마이크로의 제품과 거의 동일한 제품을 광고하고 있고요. 슈퍼마이크로는 리드텍과의 관계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비공개 특수관계자로 발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비즈니스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요, 자사의 액체 냉각 기술이 업계의 혁명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경쟁 우위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업계 컨퍼런스에서 슈퍼마이크로는 관계사인 에이블컴의 액체 냉각 솔루션을 소개했다라고 에이블컴 엔지니어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블컴은 자기 회사도 아니잖아요. 형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를 다른 업계 컨퍼런스 가서 홍보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 정부는요, 고성능 컴퓨터와 부품의 대러시아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따라서 슈퍼마이크로는 일부 제품이 수출 금지 대상이라고 공개를 했고요. 전쟁이 시작된 전날부터 모든 판매를 중단하고 러시아에서 수익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4만 5천 건 이상의 수출입 거래를 검토한 결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슈퍼마이크로의 첨단 기술 부품의 대러시아 수출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이 확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에서 슈퍼마이크로 제품을 취급한 최소 46개의 기업이 있고요. 현재 OFAC 제재를 받거나 미국 정부의 감시 목록에 올라가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의 경고에 따르면요, 침공 이후에 슈퍼마이크로의 대러시아 수출의 거의 3분의 2가요, 러시아군이 전쟁터로 전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높은 부품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제품을 계속해서 러시아에 팔고 있었던 기업이다, 이렇게 악덕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러시아에서 슈퍼마이크로의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업체 중에 하나는요, 나이아가라 컴퓨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최소 4,630만 달러 상당의 슈퍼마이크로 제품을 수입한 것이 밝혀졌다라고 하고요. 또한 3천만 달러 상당의 슈퍼마이크로 부품이요, 새로 설립된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러시아 최대 민군 겸용칩 수입 업체로 배송된 바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공매도 리포트는요, 슈퍼마이크로의 비즈니스 역시도 하향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먼저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4년 5월 젠슨항 CEO는요, 슈퍼마이크로의 경쟁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동안은 이제 슈퍼마이크로를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부터는 델 테크놀로지에 많은 비즈니스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델보다 엔터프라이즈용 대규모 엔드-투-엔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더 뛰어난 기업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요, 코어 위버는 작년에 슈퍼마이크로의 최대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델은요, 코어 위브와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수천 대의 GPU 서버에 대한 계약을 발표했고요. 또한 2023년 9월 바클레이즈 리서치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서버를 슈퍼마이크로에서만 독점적으로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의 최근 보고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게시물에 따르면요, 현재 델 테크놀로지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XAI로부터 주요 계획을 따내면서 슈퍼마이크로의 독점적인 지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점이 발견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전직 직원에 따르면요, 아마존 AWS는 고객이었다. 하지만 배송 문제 이후에 슈퍼마이크로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디지털 오션이 나오는데요. 서비스 문제 이후에 슈퍼마이크로에서 델로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신뢰성 문제로 가득 찬 일종의 대형 사고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굉장히 그 고객사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공매도 리포트의 핵심 요약을 보시면요. 지금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더욱이 비즈니스 역시도 델 테크놀로지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공매도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매매 현황은 사실 멤버분들께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주식의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유튜브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전량 매도했다는 사실을 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슈퍼마이크로의 주식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어제 발표된 공매도 리포트를 자세히 읽어본 결과 미련 없이 전량 매도를 결정하게 됐고요. 공매도 리포트에 기술된 수많은 의혹과 이슈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사실이고 허구인지는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슈퍼마이크로의 경영진이 가장 영향력 있는 공매도 기관 중 하나인 힌더버그 리서치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구실을 제공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경영진의 실패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투자 종목을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 종목보다 더 나은 종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을 항상 가지고 종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지능 혁명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델 테크놀로지 등 대체 투자자가 많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슈퍼마이크로에 계속 투자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메타 관련된 소식이고요.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름까지 바꾼 메타가 메타버스에서 계속 멀어지는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에 따르면 메타가 메타버스에서 인공지능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메타는 급성장하는 인공지능 사업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증강현실 스튜디오를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 스파크라는 이름의 이 스튜디오에서는요, 개발자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 앱에 동영상에 오버레이할 수 있는 디지털 필터를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스튜디오는 이미지 필터로 인기를 얻은 사진 공유 앱 스냅챗과 경쟁하기 위해 처음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튜디오는요, 2025년 1월 14일에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고요. 메타는 자체 제작한 AR 효과는 계속 제공할 것이다 라고 화해의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철저한 검토 끝에 메타는 다른 우선순위의 비즈니스에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다. 이렇게 회사는 함께 게시한 글에서 설명을 했고요. 메타 스파크 플랫폼을 종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스마트 안경과 같은 새로운 폼 팩터에 걸쳐 차세대 경험으로 리소스를 전환하고 있다. 여기 나와 있는 리소스는요, 자원을 얘기합니다. 인적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금액을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울진을 발전을 하겠다. 성장률이 집중되는 분야에 우리의 모든 리소스를 집중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메타는 올해 1월까지 증강 및 가상현실 제품에서 약 500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메타의 초점이 인공지능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크 저커버그 CEO는요, 올해 AI가 회사의 최대 투자 분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 서버 등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에 4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역시 기업들 중에 창립자가 버티고 있는 기업들은요, 조금 그 가치를 높게 쳐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기업은요,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으로 소셜미디어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불과 짧은 시간 만에 이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버리고요,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다시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한번 인공지능으로 옮겨가는 굉장히 빠른 진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우리가 테슬라의 가치를 높게 쳐주는 이유가 역시 일론 머스크에 있는 것처럼 메타 역시도 CEO가 아직까지는 저커버그라는 점이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 이상은 돈을 낭비하지 않는 모습, 리소스를 집중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활용하면서 굉장히 비용 효율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8월 28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고요.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건강한 투자 활동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